예, 제가 뭐 첫날부터 1월달 첫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손을 다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 뭐 쉬지도 못하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잘 합격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수업하는 법은 이제 중개사법이에요. 보신 대로 이제 중개사법은 법령하고 실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법령 실무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법령이 보통 한 70% 정도 출제돼요. 70%. 그럼 실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요. 실무가 30% 정도 출제되거든요. 근데 요즘 법령 쪽에 출제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럼 실무 쪽에 지금 30% 나오던 게 지금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법령 쪽이 거의 한 80%가 이쪽에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를 어디가 많이 되는지를 잘 보고 이제 선택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에 제일 앞쪽에 보면요. 책을 한번 보세요. 앞에 출제 빈도표가 있어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넘어가서요. 앞에 종이 지금 한 6장 정도 넘기시면 이 표가 있어요. 6장 정도 넘어가면 표는 제목이 시험 안내 돼 있고 출제 경향 빈도표 및 수험 대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쪽을 잘 보시면요. 지금 파트 1, 2, 3로 나눠져 있죠. 보이세요? 그럼 첫 번째 파트가 공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이 보세요. 27회부터 31회까지는 거의 30문제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36회 작년에 출제된 게 25문제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이제 8문제가 나왔죠. 마지막이 중개 실무가 7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령이라는 게 처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실무 쪽에 들어와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령 쪽에 집어넣어서 출제를 해요.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출제 빈도를 잘 보고 공부하셔야 돼. 그럼 거기 첫 번째 파트가 공사법이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한 단원만 잘하면 뒤에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시고 법률을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하는데 수업만 대충 잘 들으면 돼요. 절차법이라 이건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서 암기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럼 중개 실무는 안 해도 됩니까? 하면요.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출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이런 분이 계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내가 조금 이제 편안하다. 나는 다 해야 되는 성격이 아니면요. 그럼 다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령을 펴가지고 나는 자격증만 따면 돼. 100점 안 받아도 돼. 60점만 하면 돼. 그러면 파트 1만 잘하세요. 파트 1을 잘하면 그럼 파트 1에서 이제 한 7, 80%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정도 맞춘다고 보면 뒤에는 절반만 맞춰도 돼요. 그래도 대부분 이 법령 쪽에서요. 점수를 한 60점 정도 받고요. 실무 쪽에서는 한 1, 20점이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제 1, 20점이면 요게 이제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 사이가 출제되는데 하나가 2.5점이잖아요. 10점이면 4개예요. 그럼 12개, 13개에서 4개면 3분의 1 정도 맞추면 되죠. 근데 거기를 그러면 3분의 1을 맞추려고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7, 80% 정도를 맞추려면요. 웬만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빼고 나서 첫 번째 파트의 공사법은요. 거의 문제가 암기 문제예요. 암기가 거의 8, 90%예요. 중개사법 자체가 실체법이고 암기 문제만 출제를 해요. 이해를 하고 있는 문제를 거의 잘 안 내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출제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공부해야 되죠. 나는 내 방식대로 공부할래 이러면요.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죠? 출제위원들 입맛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중개실무나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해 문제를 많이 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걸 싫어하고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암기 문제가 70%고 이해 문제가 30%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어디가 많이 출제되고 또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관식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이 하고 차이점이죠. 객관식이라는 것은 선택 문제잖아요. 그럼 선택하실 때 답을 어떻게 정확하게 선택하느냐 문제인데 주관식은 내가 아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지식이 60%만 있어도 60점 받아요. 주관식은. 근데 선택하는 거는요. 60%를 갖고 있어도 답을 잘못 찍으면 50점도 안 나와요. 그럼 그 파트를 집중을 해가지고 100%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선택행위고 절대평가인데 굳이 8, 90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 지금은 그럴 거예요. 내가 8, 90점 받을 생각 아예 처음부터 없어. 60점 받으려고 왔어. 자격증 따려고 왔어 이런데 나중에 공부하는 거 보면 8, 90점 받을 만큼 공부를 해요. 막 죽자 사자 다 해요. 그럼 떨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제가 22년 동안 수업을 해봤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 따는 시험은요. 잔머리를 잘 굴려야 돼. 요령이 있어야 돼. 요령이. 그래서 물론 강사들이 그 요령도 잘 알려드리겠지만 수험생들도 거기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궁짝이 맞아서 어때요? 합격할 거 아니에요. 또 합격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합격생 사람들이요. 주로 11월 달에 학원에 오신 분이나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3월이나 5월 달 오신 분들은 합격률이 반도 안 돼요. 늦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도 나가면 이제는 3월 달에 오신 분들도 1월 달에 온 사람 진도에 맞춰서 나가거든요. 막 달린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이제 6, 7월, 아니 5, 6월 마찬가지고 7, 8을 가면요. 너무 정신없어요. 왜? 이론도 해야 되지. 하루에 문제도 100개씩 풀어야 되지. 하루 수업하는데 하루 문제를 100개씩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진도를 8주 만에 맞춰요. 그럼 이론을 아예 모르면 진도를 아예 못 따라와요. 그래서 7, 8월 달에 제일 많이 좌절하세요. 아, 이제 1차만 할까? 그만둘까? 이제 이런 생각 하는데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1월 달이니까 여유가 있고 뭐 10월 달에 시험이니까 괜찮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1, 2, 3, 4월 요 4개월 동안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7, 8월 달에 아예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 2, 3, 4월 달에 몇 점이나 만들어야 됩니까? 목표는 50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월 달 마지막 중간 하여튼 모의고사를 처음 시기 시작할 건데 그때 보통 시험 치면 평균이 38점, 뭐 39점 이래 나와요. 객관식인데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하위 점수는 25점 이래 나와요. 그건 한 번 다 찍어도 20점인데 뭐 25점 나오고 뭐 어떤 분들은 막 10몇 점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3, 4월 달에 38점 나오는 사람이 5, 6월 달 가가지고 50점 만들면요. 이거 10점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서 60점이면 만점이잖아요. 그죠? 합격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이제 10점 올리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하면요. 한 2개월, 3개월 걸려요. 그럼 50점에서 60점 올리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하면 3, 4개월 걸려요. 이게 2개월 걸렸으면 연 4개월 걸린다고요. 왜? 뒤에 가면 갈수록 점수 올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아예 40, 50을 만들지 못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1월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열심히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을 하시잖아요. 학습. 그죠? 이게 학자가 뭐 한자 말인데, 그죠? 배울 학자잖아요? 그럼 섭은 뭐예요? 익힐 섭자예요. 그럼 저는 학을 하는 사람이죠.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럼 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거죠. 익힐 섭자. 익히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 그 무슨 얘기예요? 강의 열심히 듣고 또 뭐예요? 복습. 그렇지, 복습.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습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예습하라면요,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를 다 하고 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의를 듣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복습을 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왜?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나는 인강 듣는 게 복습이 잘 되더라. 그럼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뭐 컴퓨터 화면 보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책을 보는 걸 좋아한다면 어때요? 책을 보고 복습하시면 돼. 또 어떤 분들은 이러죠? 판서를 하잖아요. 그럼 판서가 간략하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나는 판서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 본인 성격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잘 올라가요. 이거는 남이 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는요, 별로 좋진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 저하고는 오늘 사실상 제가 이제 2주 동안 수업을 빠뜨려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복습을 보강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참 죄송한데 오전에 3시간 하고요, 오후에 3시간 해서 마치는 시간은 지금 5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주부터 또 정상 진도를 나가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듣는 분이 있을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사람이 뭐 지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집안일도 있고 뭐 어차피 들을 수가 없는 상황도 벌어지죠. 그러면요, 동영상을 꼭 들으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뭐 지금 원장님이 계속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꼭 들으시고. 근데 동영상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배속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뭐 1.2배속, 1.4배속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요. 차라리 0.8배속을 하세요. 왜? 그래야지 생각하면서 실제 수업을 들어요. 이 말이 빨라가지고 막 지나가잖아요. 본인은 강의 듣는 것 같죠? 머리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동영상 들을 때요, 배속하는 사람 크게 의미 없어요. 정상 실제 속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낫고요. 정상 속도로 했을 때 내가 책의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하면요, 0.8배속 해야 돼요. 느리게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 같은 거 0.8배속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 강의 들을 때 늦게 듣거든요. 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파트를 왜 강조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려고 이제 늦게 듣는데, 늦게 들어보면요, 속도가 느리니까 음이 상당히 저음이고요. 음이 조금 떨어지죠? 빨리 들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따라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늦게 들으면 약간 저음인데, 속도가 늦다 보니까 웃겨요. 강의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뭐 복습해도 무난하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책을 이제 진도로 한번 가볼게요. 진도. 18페이지 표입니다. 18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및 구성 총칙이라 되어 있는데요. 총칙편은 기본이 2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근데 가끔 3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보시면 1절에요. 공사법의 재정, 목적 및 구성되어 있죠. 요거 지금 15년 전에 내고 출제 안 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16년 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파트는 10년 넘게 안 나온 파트는요, 강사들이 강의를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 지금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쏘는데 그게 중개사법의 성격이에요. 제 법을 지금 소개를 하려는 건데요. 그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이제 어떤 거냐면 보세요. 우리 법령에 성격이나 목적 돼 있죠. 그럼 성격 목적에서 첫 번째가요. 일반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책에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근데 지난번에 왜 11월 달에 저하고 입문 강의 하신 분 있죠. 그 제 교재에는 있어요. 근데 보시는 대로 이제 이게 일반법이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는 건데, 그럼 시험에 일반법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와요. 그럼 왜 일반법이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부동산 중개나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전부 다 일반법이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됩니까? 하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요. 부동산 중개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외국인 적용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랬는데. 그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민법 시간에 왜 제한 능력자 배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 이런 사람이 적용됩니까? 당연히 적용되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부동산 중개나 중개할 때는 중개사법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 무슨 말 알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특별법이라는 단어가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은 반대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민법 시간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우죠? 그 민법은 일반법이고요. 민사특별법은 특별법이잖아. 그럼 왜 특별법이라 부를까요? 왜? 민법쌤이 그 얘기 안 했어요? 이거예요. 우선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다툼이 생기죠. 근데 저는 법률 용어로 다툼이 생겼다는 표현을요, 왜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싸움판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의견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중개하다가 두 사람이 다툼이 생기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죠. 그럼 그때 제일 먼저 무슨 법 적용합니까? 중개사법을 가장 먼저 적용한다면서 중개사법 적용해요. 근데 중개사법에 없는 내용으로 다퉈요. 그럼 뭘 적용합니까? 상법 적용해요. 우리는 상법보다 특별법이에요. 근데 상법에 없는 거 가지고 다퉈요. 그럼 다시 민법을 적용해요. 그러면 민법보다는 상법이 특별법이고요. 상법보다는 중개사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럼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특별법이라 부릅니까? 그 부르는 호칭의 정확한 내용은요.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먼저 적용해라.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 지금 TV 뉴스 같은 데 보면 무슨 특별조치법, 특별법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법이란 게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오면 형법에 따라서 형벌을 가한다 그죠? 그런데 특별법을 왜 만들까요? 형법에 없는 거라 이게. 형법에 없는 죄를 가지고 다툰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없다가 무죄잖아요. 형법에 없는 죄를 가지고 다투면 무죄라고 판결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요? 특별법 만드는 거야. 보세요. 근데 민법에 가면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 있다 없다? 없어요. 상법에도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중개사법이라는 거죠. 중개사법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1985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85년도에 제정하는 목적은요.
그때 복부인들이 엄청 많을 때 70년대 말에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규제를 하려고 만들었어요. 왜? 여기서 처벌할 그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싸움은 났어. 그럼 그때는요, 상법 중에 해보고, 또 다툼이 생기면 민법 중에 해보고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반법,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중개사법은 성격이 일반법이기도 하고 특별법이기도 합니까? 맞아요. 근데 일반법, 특별법이 이 글자가 나오진 않는댔잖아요. 내용이 나온다니까. 왜? 이 내용을 써주지 않으면 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법이다라고 불러요. 왜? 법을 나눌 때요. 보세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공법했죠? 네, 보세요. 공공기관이에요. 개인 사자인데 뭐 한자서 죄송한데 개인이 그죠? 통제를 하는 법. 그럼 공공이나 개인을 통제하는 법률이 뭡니까? 공법이야. 그 공법 시간에는 노다지 국장 나오고 시도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국가기관이 개인을 통제하는 거죠. 개발하지 마라, 땅 쓰지 마라, 땅은 이렇게만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개인과 개인 간에 법률적인 다툼이 생겼어. 그럼 해결해야 되죠? 이때 적용하는 법이 뭐예요? 사법이에요. 그럼 중개사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없요? 둘 다 들어있다니까.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럼 어중간하대서 뭐예요? 중간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을 다른 말로 화해법이라고도 불러요. 부르는데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중개사법은 공법에 해당된다? O예요. 중개사법은 사법에 해당된다? 둘 다 O예요. 뜻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이에요. 국내법인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한테 적용된다면서요. 요거예요. 국내에 소재한 대상물에만 적용한다. 그럼 부동산이 국내에 있는 것만 적용하는 법이라서 뭐예요? 국내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보도도 한번 출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냐면요. 우리 중개사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국내법이다. X죠? 외국인에게 어때요? 적용된댔잖아, 적용. 다 적용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적용한다고요? 그렇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만 적용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미국 땅 중개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미국 사람한테는 중개할 수 있죠. 우리나라 아파트 미국 사람이 살아오면 어때요? 우리 중개해 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 땅 사고 싶대.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외국에 소재한 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적인 표현이 시험에 한 번씩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조금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밑에 책을 봅니다. 책에. 제 1절 보세요. 재정의 목적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도 사실 출제를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법 공부할 때 항상 보면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사실 민법상 개념인데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에요. 그럼 모든 법률의 1조를 왜 목적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 법을 만든 이유죠. 우리 법은 이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민법도 1조가 목적이고요. 여러분 배우는 실제 공법 같은 데도 1조로 보면 목적으로 써놨어요. 다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을 만든 목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표현한 게 1조예요. 근데 이건 조문이 실제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운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목적은 이 법률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그래요. 법률을 해석할 때. 그럼 어떤 법을 해석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봐라?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목적 그러면 조문 한번 볼게요. 1조 조문 봅니다.
자, 이 법은 공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게 거창하죠? 법 하나 가지고요, 온갖 걸 다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그 목적은 방금 조문에서 봤듯이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는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한대요. 아, 그럼 우리 법안은 공사 업무가 들어있구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업무를 만들었냐 했더니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만들었대요. 전문가 만들어주려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격증 따가지고 나중에 뭐 해요? 등록하고 중개업 하죠. 우리 중개업 하려고 따는 거잖아. 그럼 중개사법 만든 이유가요, 중개업을 어떻게 해주려고? 잘 육성하려고 만들었다. 잘 육성하려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안의 내용은 실제 업무를 정해놓고 전문가를 만든 다음에 중개업을 잘 키워주려고 만들었대.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이 달성됩니까? 하면요, 그게 끝에 보니까 국민 경제 이바지 한대요. 국민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대. 근데 이거 가지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가 될까? 부동산을 두드리 잡으니까 막 주가 지수가 엄청 올라가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 이제 이게 목적이에요. 중개사법 목적인데, 출제된 지는 오래됐는데, 만약에 출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출제원들이 되게 치사한 문제네요. 왜? 조문을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그럼 요 문구 있죠? 전문성 제고,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 요런 글자를 바꿔내요. 그럼 바꿔내면,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말이라고 다 오가 아니에요. 자, 비슷한 말 쓰죠? 뭐라고? 공신력을 제고한다. 믿음 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만들려고 만든 법이에요.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보면 그럴싸해. 조문을 암기 못한 사람들은 깜빡 속아버리죠. 또 국민인재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다. 우리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재산권 보호는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출제인들은 이런 문구를 썼을까요? 1985년도에 처음 법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근데 이제 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회 때나 21회 때 제정 목적을 왜 출제했냐면요, 이걸 개정했기 때문에 출제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적이 개정이 안 되니까 출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혹시 단독 문제는 안 나오는데 지문이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답은 잘 안 되는데 중간에 이게 지문으로 몇 번은 냈어요. 그럼 보세요. 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맞죠? 오예요. 중개사법은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잖아요. 요렇게 지문으로는 한 번씩 내요. 그럼 틀린 지문 나오면 그게 답이 되는데 틀린 지문은 최근에 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성, 육성,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암기하라면 암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게 부담스러워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1월 보통 첫째 주에 수업을 하면요, 암기표를 만들어서 나눠줘야 돼요. 암기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 과목에서 외워야 될 거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암기표만 외우면 한 80점 받아요. 책 아예 안 보고요, 암기표만 줄기차게 외우면 한 80점 가까이 받아요. 왜? 제 과목이 원래 암기 문제라, 암기 과목이라니까요. 그러면 암기표가 몇 페이지인데 20페이지 정도 돼요. 20페이지인데 그냥 20페이지 된 게 아니고 조문에 있는, 조문을 써놨어요. 조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걸 외워라 하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암기표 보면 막 덧적 없어요. 저도 그 만들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암기표는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한 80% 이상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외우라면 다들 어려워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본인이 수업 들으면서 반은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요.
절반은. 왜? 저희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그럼 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할까요? 10월 달까지. 시험 칠 때까지.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말을 최소 10번 이상 해요. 10번 이상. 10번 이상 수업 들었는데 암기가 잘 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요. 본인이 10번 이상 또 해야 돼. 스스로. 근데 왜 10번 이상 합니까? 수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1월 달에 첫 주에 한 거는 3월 달 첫 주 또 하겠죠. 5월 달에 첫 주에 또 하겠죠. 7월 달에 첫 주에 또 하겠죠. 9, 10월은요. 매주 해요. 왜? 동형 모의고사니까 매주 전체를 가지고 이제 순환하니까 매주 해요. 그게 이제 10번이죠. 근데 거기다가 오, 또 특강하거든요. 그럼 특강할 때 한 번 더 하죠. 또 테마 특강 제일 끝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수험생들한테 정말 합격하고 100선 쪽집게 100선 해가지고 이제 그건 무료예요. 저희들이 막 수험생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마지막에 딱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딱 무료로 해드리는데 그래 보면요 같은 부분을 계속 열 몇 번씩 들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외워져요. 암기라는 게 반복이다 보니까. 근데 관심 없으면 반복을 축자사자해도 못 외우죠. 제가 아이돌 노래를 아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막 아이돌 노래를 노래 들어요. 어떤 때 들어보면 멜로디가 좀 익숙해. 근데 가사는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7, 80년대 나왔던 노래 나오면 어때요? 멜로디만 익숙한 게 아니고 가사를 내가 지금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그대로 다 따라 불러. 2절까지.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때 수십 번을 들은 거지, 수십 번을. 왜? 좋아서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암기할 때는 수업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 줘야 되죠. 들을 때마다 이게 어때요? 아주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나는 트로트 싫어. 발라드 좋아. 이러면 안 돼. 공법 싫고 중개사법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전 과목이 좀 평균적으로 좋아하셔야 돼. 평균적으로. 특출나게 중요한 이제 실제 좋아하는 과목이 한두 개는 나올 수 있는데 싫어하는 과목을 만들어버리면요. 그때부터 그쪽은 과락 나버려요. 우린 과락이 있으니까. 그럼 싫어하는 과목을 만들어 뜻은 아니고요.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있을 수 있어. 그럼 좋아하는 과목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있어도 절대 과목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래 합격하니까. 자, 법제 1조는 잘 봤죠? 근데 그 책에 보시면 밑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구성은 지금 책이 잘못된 거 고칠게요. 자, 법령면이라고 되어 있고, 법령명. 그럼 법령명에는 공사법이 있고요. 이거 성격이 보니까 법률이죠. 또 밑에 공인사법 시행령 돼 있죠. 근데 성격이 또 시행령 돼 있잖아요. 시행령이 아니고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라 쓰세요. 그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워버리고요. 대통령령.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공사법 시행규칙 돼 있죠. 그 오른쪽에 또 시행규칙 써놨잖아요. 이건 국토교통부령. 그럼 실제 우리 시험에는 요 단어가 나와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럼 구성을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럼 제가 이 말 드리는 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는 문구가 나와요. 문제 풀 때 지문에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에 의하여라고 나오는데 그럼 나오면요. 무시해버리세요. 이 글자 나오면 무시해도 돼요. 근데 알고는 있으라는 거지. 알고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요. 시행령에 따라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라.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교부에 일이 나오거든요. 지문은 그렇게 나와요. 시행규칙에 의한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 국토교통부 용어로는 실제 뭐 자격증 교부하고 하면요.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근데 뜻은 아시겠죠? 법률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성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갑니다. 2절입니다. 법제 2주인데 용어 정의되어 있죠.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뭐 제목 옆에 보니까 나오게 생겼구만. 그죠? 이 책을 쓰신 분은 뭐 저도 잘 아는 교수님인데 책을 쓰신 분은 그래도 참 친절하죠. 제목 옆에다가 막 출제가 어디 되는지 막 다 써놨잖아요. 그죠? 사실 뭐 다른 교재 보면 이런 거 안 써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안 써놓으면 저희들이 여기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판단은 잘 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이런 제목만 봐도 어때요? 아, 이 부분은 공부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출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또 공부하는 방법은요. 조문을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용어 정의는. 왜냐하면 용어 정의는 단독 문제는 하나 나옵니다. 한 문제. 단독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이 용어들이 전 조문에 다 걸쳐 나오죠. 그 우리 중개사법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그럼 중개사법에만 쓰는 용어니까 중개사법 안에서 이 용어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복되는데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그 지문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실제 암기를 해놔야 나중에 이게 뒤에 조문에 나오더라도 어때요? 쉽게 판단할 수 있어. O다, 이제 X다. 이런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그 박스 안에 조문은 안 봐도 돼요. 조문을 밑에 다시 풀어놨어요. 첫 번째 용어가 중개돼 있죠. 그럼 쌍괄 1번 한번 봅니다. 중개의 일반적 정의. 동그라미 1번에 의 챙기시면 돼요. 의. 자, 그게 법 조문입니다. 보세요. 중개란 법정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비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을 그냥 그대로 다 외우랬는데 이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실제 문구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방금 우리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법정 중개대 상물이죠. 그럼 중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뭐라 해야 된다고요? 법정 중개대 상물일 것. 또 거래 당사자 간에 되어 있죠. 거래하는 두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변경, 요게 이제 전체가 하나 문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 문구로. 그 마지막에 이제 알선하는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올 때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공부한다면 어떤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면요. 법정 중개대 상물은 법제 3조예요. 이게 법제 3조야. 그러면 법제 3조인데 지금 용어 정의는 법 2조잖아요. 그럼 법제 3조가 여기 나옵니까?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법제 3조는 단독으로 따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럼 굳이 여기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네요. 오늘 어차피 뭐 3조 다음 시간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면요. 요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그 다음에 알선이에요.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실제 중개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중개 아니고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바꿔버리면 중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이게 학문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문적인 내용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 책을 쓰신 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잔뜩 써놨는데 이런 이해를 돕는 문제 자체를 안 내요. 어떤 분들은 왜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을 이해를 꼭 하고 싶다는 사람 있죠. 그럼 내가 이거 이해 못하면 밤잠이 안 와. 막 수면제 먹고 자야 돼. 이러면 읽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나 관심 없어.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할래. 이런 분들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럼 중개 3요소 안 나와요. 그 학문적인 표현이라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법률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요. 법률을 출제하지 학문을 절대 출제 안 해요. 학문적 해설이나 학문적 요소는 절대 출제 안 합니다. 왜? 법령이 시험 문제잖아. 법령이. 근데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자, 쌍갈로 이번에
중개행위의 성격 나오죠. 아, 요게 중요하네, 요게. 쌍괄호 2번 중요하고요. 다음 저 밑에 쌍괄호 3번에 중개 종류돼 있잖아요. 아,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내요. 종류도 이거는 부동산 학과에서 하는 거라. 법령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방금 법정 중개사 사람을 이해된다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제 3조에서 배웁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그럼 요것만 중개 대상물이에요. 요것만. 무슨 말 알죠? 그럼 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온다고 패턴은. 토지, 매매 계약을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맞죠? 그 중개에 해당되잖아. 토지, 매매 계약 알선.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선박, 매매를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아니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것도 중개를 한다. 아니죠? 선생님 어디 가니까 자동차 중개를 하던데요. 그럼 법률 용어를 잘못 쓰신 거예요. 중고차는요, 매매를 실제 알선하는 거는요, 중개업이라면 절대 안 돼요. 그 용어상도 틀렸지만 그 사람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럼 중고차 매매하는 상사들은 무슨 업을 한다 합니까요? 그냥 중고차 매매 알선업이에요. 중개는 여기밖에 못 쓴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물건이 뭐래야 된다? 법정 중개사람을 일것.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아, 중개대상물은 다음 시간에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거래 당사자 있잖아. 그럼 매매하면 뭐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 말하는 거지. 임대차 하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이건 개념만 아시라고. 저걸 틀린 지문으로 써가지고 뭐 답은 안 나와요. 그럼 요 두 사람 사이에 보는데요. 자, 그 다음은 잘 보시면요. 매매 교환 임대차잖아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부동산에 관한 계약법 배우거든요. 근데 민법 안에는요. 계약법이 있고 계약법 총론이 있는데 그 계약법 강론에 우리나라에 법전에서 정의 내린 계약이 몇 가지냐면 15가지밖에 없어요. 그 법률로 정의를 내린 계약이 15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위임 계약도 있고 뭐 이제 쭉 있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딱 3개예요. 그게 뭡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는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워요.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실제 계약을 시험 치는 거니까. 그 문구를 민법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죠. 계약. 이거는 계약이는 거예요. 계약. 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주 했죠 이거? 내 동영상 다 봤어요. 이번 주 한 거. 의사표시 법률행위 했대 보니까. 제가 때는 잘 맞춘 것 같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법률행위로서 권리가 변동돼야 돼. 맞죠? 그럼 법률행위로서 권리가 변동돼야 되는데 우리가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뭐도 있어요? 법률 규정도 있죠.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변경되는 알선이 될까? 조금 더 쉽게 해볼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 변동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상속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딱 돌아가시면 소유권이 자동 취득되죠. 상속법에 따라서. 그 상속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선할 수 있을까? 상속을 알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은 어떻게 해야지 상속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그럼 옆에 가가지고 너가 아버지 부동산 딱 상속되도록 알선해 줄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수험생이 왜 틀릴까요? 그 봐. 너무 쉬운 개념인데 실제로 법률 용어를 쓰러오니까 이게 헷갈려 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법도 사람이 만든 거고요. 그 상식 면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왜? 용어가 어려울 뿐이야. 그래서 법 공부를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말인지 맑게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강사들이 앞에서 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뭔 공부가 되겠어요. 그죠? 앞에서 막 강의하는데 자기한테는 막 영어로 들려. 막 러시아어로 들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어때요? 계약으로 권리가 변경되는 거냐? 상속으로 권리 변경되냐? 이것밖에 없어. 실제 내용은. 근데 법률 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법률 행위로서 권리가 변경돼야 된다 이거야. 뜻은 아시겠죠? 그 마지막에 이제 알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선. 그럼 알선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조문상에 이제 해석은 다 나왔는데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면 뭐예요? 중개를 한다. 그러니까 조문을 여러분들이 저처럼 조사는 안 틀리고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이니까 요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춰야지 중개가 되는구나. 그럼 최근에 나온 거 볼게요. 재작년에 나온 문제. 용어적이 나왔어요. 토지와 건축물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속한다. 이게 엄청 틀렸거든요. 토지나 건축물을 교환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잖아요.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해야지 중개지. 이걸 빼고 냈잖아. 알선을. 내가 한 가지라도 빼면 안 된댔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중개인 거예요. 내가 계약을 직접 하면 중개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임차인이 내가 이제 부동산 사무실 하고 있어. 중개사무소를 딱 하는 소장인데 임차인이 딱 오셔가지고 상가 건물 하나 나 임대차 하고 싶은데 중개 주세요 했어. 의뢰했죠. 그래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내가 상가가 있거든. 내 상가에 넣으면 좋겠다. 월세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럼 내 건물에 계약합시다. 계약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이거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중개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뭐 했어요? 그렇지. 계약을 직접 했잖아. 본인이 계약을 하면 중개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계약하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알선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돼. 그런데 도와주는 역할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면요. 사실행위다라고 불러요. 사실행위. 요거. 어디 갔어? 사실행위. 그럼 보세요. 이제 요거 행위란 글자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또 뒤바꿔내요. 우리 방금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알선이 뭐라고? 사실행위라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하고 연결해 볼게요. 요게 시험에 이제 꽤 잘 나와요. 자, 우리 중개할 때 다툼 생기면 중개사법 중에 한다 했죠. 그럼 중개사법에 없는 거가 다투면요. 상법, 그렇지. 상법 중요합니다. 상법에 없는 거가 다투면 민법 중에 하죠. 이때 보세요. 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개라고 하죠. 다른 말로 중개행위라고 불러요. 중개를 중개행위라도 부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방금 이게 개념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이 민법상 표현입니다. 사실행위는. 그러면 상법에서는 과연 중개를 뭐라 부르냐 이거야. 그게 우리 책에 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4번 가보세요. 저 밑에 동그라미 4번. 뭐 나머지 개념은 설명드렸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행위란 글자 보이죠? 자,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1, 11호에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럼 상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행위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중개사법의 중개는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한다. 오죠? 이걸 몰라가지고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한다 냈는데 상행위가 뭐고 이래가지고 틀린 사람 많다니까요. 용어를 몰라 틀린다니까. 그럼 민법상으로는 사실행위고 상법상으로 뭐예요? 상행위다. 그게 바로 중개입니다. 중개행위. 근데 틀린 지문도 한번 볼게요. 자, 행위라는 글자가 막 붙었어. 맞죠? 그럼 중개사법은 어쨌든 무슨 행위라고요? 사실행위야, 사실행위. 그럼 사실행위를 통해서 알선해야 중개인데 우리 민법 시간에 나오는 것 보세요. 자, 중개행위는 대리행위의 일종으로 본다. 어때요?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대리 배웁니다. 그럼 대리 행위가 중개 행위에 속한다? 아니에요. 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선해요, 계약을 해요? 아, 여러분 보세요. 잘 쉽게 생각하면 이게 대리권 받는다니까 이제 어려워하는데 내 친구가 내한테 집 좀 대신 팔아달래. 위임장 써줬어. 지가 집 팔아달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매수인하고 매도인을 둘이 찾아가지고 알선합니까? 내가 계약을 하러 갑니까? 계약을 하러 가잖아. 내가 계약을 하잖아. 위임장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그렇지, 계약을. 법률 행위를 대신하려고 위임장 받는 거거든요. 그럼 법률에 대신하니까 매도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계약을 하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중개가 아니죠. 중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는요, 대리 행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리고 중개행위는, 자, 사자로서 행위를 본다. 민법에서 사자가 뭐예요? 라이온 아니고, 심부름꾼이죠? 그럼 중개행위라는 사람은 어쨌든 어린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사자 행위로서 본다, 이제 출제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제가 물건을 의뢰하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광고하죠. 원래 사자는요, 의사를 수령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뭐예요? 사자예요. 여러분들이 사자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뭐 오죠? 뭐? 그래, 택배. 그게 사자 행위죠. 그 사람이 안에 뭐 물건이 들었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별 신경 안 쓰죠? 전달해달라면 어때요? 전달만 해주고 끝이 나죠. 그게 사자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독자적 행위를 하는 거야. 중개 의뢰받은 신분은 어린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광고하고요, 어린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매수인 찾아가지고 가격도 어때요? 내고도 하고 다 하잖아. 그래서 사자로서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행위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조문이, 중개는 매년 나와요. 출제를 매년 하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중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중개고,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니까요. 빼면 안 돼. 이걸 바꾸면 안 돼. 그 다음에 해석상 표현은요, 중개인은 사실행위인데 상법에서는 상행위를 하고 민법에서는 사실행위인데요, 이게 대리행위나 사자로서 행위는 아니에요. 독자적 행위예요. 우리는. 자, 뜻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용어 정의는요, 뒤에 넘어갑니다. 22페이지 가셔가지고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중개업. 이제 중개를 알았으니까 중개업은 편해요. 중개업의 정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이 조문이에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들이 돼 있죠. 여기 중개라는 글자 나오네요. 그러면 중개업은 방금 보신 대로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 두 번째가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세 번째가 중개를 업으로 할 것. 그러면 중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업을 하는데 위에 요소도 빠뜨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의 의뢰가 반드시 있을 것, 또 뭐 할 것? 보수를 받을 것, 그 다음에 업을 할 것. 무슨 말 알죠? 그럼 중개를 하는데 내가 그냥 알선만 하면 그냥 중개죠. 근데 내가 돈을 받고 업을 하면 뭐예요? 그게 중개업이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요,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할까요? 왜? 11월 달에 인문 강의 들은 사람들은 충분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는 중개업을 하려면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돼.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요. 무등록이라 해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에요. 근데 중개했다고 처벌하진 않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 볼게. 제가요, 이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임대차 계약서 좀 써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써줬어요. 돈 안 받아요. 그냥 집에 왔어요. 난 등록 안 한 사람이죠. 중개사무소 없어요. 그럼 나 처벌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근데 이분이 자꾸만 나한테 고맙다고 뭘 줘요. 난 안 받는다고 난리치는데. 그래도 수고했다고. 그죠? 차비나 하라고. 국밥 사 먹으라고. 막 줘. 그럼 뭐예요? 보수죠. 그래서 자꾸만 나보고요. 봉투 줄 때 이제 무슨 생각 줘요? 너 3년 징역 가라. 징역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받으면 중개업이 돼요. 중개업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죠? 개념 알았죠, 이제?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을 제일 많이 내요. 출제하면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중개업만 가지고 출제하면 이 안에 이제 개념을 출제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 의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거래 당사자는 쌍방이랬죠. 그럼 우리 쌍방한테 전부 의뢰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판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반드시 쌍방 당사자 의뢰일 필요는 없고 일방 당사자 의뢰도 분방하다 돼 있죠. 여기 써놨어요, 제가. 쌍방 당사자 의뢰뿐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도 포함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거 다 아는 얘기야. 상식으로 이제 안다는 포인트 보세요. 자, 어떤 매도인이 집을 팔려고 여기 A씨가 딱 전봇대에다가 이걸 게시해 놓은 거야. 매매, 건매, 뭐 3억 5천 써놨어요. 근데 중개사무소 하시는 소장님이 중개할 때 중자가 이렇게 쓰죠. 그럼 소장님이 자기가 매수 의뢰 받아서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물건이 딱 좋아. 그래서 두 사람을 딱 알선해가지고 어때요? 거래가 성립됐죠. 그럼 이거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맞고, 매매 맞고, 맞죠? 거기다가 알선 도와줬네. 당연히 중개예요. 이건 중개했다. 그러면 일방 당사자 의뢰받아도 중개 맞죠? 근데 이 매도인한테 우리 보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보수 달라면 나쁜 놈이죠. 왜? 이 사람은 왜 여기다 붙였을까요? 전봇대에 새벽 4시에 나가서 왜 붙였을까, 이 사람은? 수수료 안 주려고, 보수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막말로. 돈 안 주려고. 그럼 돈 안 주려고 갖다 붙였는데, 돈 달라면요? 너 미쳤나라고 한 방 찰 거 아니야. 돈을 못 받아요. 근데 법률 용어로는 뭐라냐면요. 의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보수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의뢰가 있어야 돼. 그럼 매수인은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얘는 줘야지. 보수를 줘야지. 지가 의뢰했잖아요. 부동산 다 찾아줬잖아. 그럼 보세요.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해줬네? 이게 뭐다?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 요거는 중개에도 해당되고 뭐예요? 중개업에도 해당한다. 요거. 그래서 일방 당사자 의뢰받아도 포함된다 돼 있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일방 당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서요. 판례는 간단해. 판례는 시험에 내면요. 이다 아니다야 그냥. 왜? 판결문 가지고 해석을 요하는 문제를 절대 못 내요. 왜? 판결문은 이해를 요하거나 해설을 요하는 문제를 절대 못 내요. 왜 그러냐면요. 판사마다 다 달라요. 자, 이번에 판결이 된다라고 났잖아요. 그럼 뒤에 3년 뒤에 새로운 대법원 판사가 와서 어때요? 안 된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뒤집어진 판례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도 그 대법원 판결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출제를 자기 형식대로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 판례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럼 이건 마찬가지예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오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책에는 없는데,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정한 보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수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한 건 어때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죠? 무상은 아니에요. 근데 요 판례가 하나 더 있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 책이 없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요. 제가 무등록이에요. 그럼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은 중개업 못 한댔잖아요. 근데 내가 등록 안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의뢰하는 거야. 선생님, 마당발이니까 내 땅 10억에 팔아주면 1억 드릴게요. 그럼 내가 의뢰받았죠. 보수를 약속했죠. 이거 처벌한다, 안 한다? 이제 어떻게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을 받지 않았고 약속만 했죠. 절대 처벌 안 해요. 자, 보수를 약속하고 요구에 거친 경우는요,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법 조문을 잘 보면요, 보수를 받고 오라고 돼 있죠. 보수를 받기로 하고가 아니잖아. 그럼 손에 돈을 쥐어야 처벌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수를 약속하고 요구했다 이 문구가 나와요. 이거는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보수를 약속하고 요구한 것만 가지고 어때요? 중개에 해당한다 이리 나오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 자, 마지막 개념이 이제 업이에요. 그럼 업이란 개념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면 영업한다, 뭐 요식업이다, 숙박업이다 많이 쓰죠. 업이란 글자를 엄청 많이 쓰는데 이 업이란 개념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불특정 다수일 것, 또 영리 목적으로 할 것,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 의뢰는 불특정 다수예요. 영리 목적이나 보수 받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개념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돼. 아, 여러 번 해야 되네.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앞에 알선했댔잖아. 임대차 계약 알선하고요, 보수를 받았어요. 집에 가서 봉투를 보니까 5만 원 들었더라고. 국밥 사무라고. 근데 그 뒤로부터 나는 중개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박스 안에 판례가 있지만 우리 책에는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보세요. 따라서 보이죠? 자, 우연한 기회에 1회는 반복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행위를 하고 이후 중개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중개행위는 성립하지만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써놨죠. 이건 중개 보지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하고요, 보수를 받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몇 번 했냐도 중요하네. 그럼 2회, 3회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와. 계속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은요, 거의 매년 내요. 매년. 거의 매년. 이 거의라는 게요, 10년에 한 번 빠질까 말까 할 정도로 매년 낸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은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용어 중에 있는데요. 이건 10분 쉬었다 하더라고요. 네.